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저랑 오늘 새 책을 또 나가겠네요. 지금 거두신 책은 지금 제출하신 저 교재는 목요일날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다시 이거 열심히 시작하고 계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실 때 다음 주 일요일 웬만하면 이제 10시로 바꿔줄게. 다른 친구들 스케줄도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10시. 너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있어? 다음 주 일요일날 바로 바꿔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부터 10시로 바꿔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가 좀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오늘 할 질문은 22호고요. 24호까지는 쭉 이걸로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2 버전으로 정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2 1호부터 그건 조금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잘 해놓고 넘어가자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 소책자 소설들 이거 그 첨삭도 제가 좀 해드릴 거거든요. 이 소설편 과제도 있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거 서술형 같은 거, 논술형 같은 거 쓰시면 제가 따로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셨으면 좋겠네. 아니면 논술형 쓰기 힘들면 그 위에 있는 서술형하고 단답형 문제까지는 좀 해주세요. 채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어요? 야,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비트겐슈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아주 기분이 좋군요. 이름부터가 훨씬 더 간지나지 않습니까? 비트겐슈타인. 이거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야, 비트겐슈타인. 이거 어느 나라 사람 같아? 독일? 너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너 피파 하지? 슈바인슈타이거라고 알지? 모르냐? 미안하다. 시대가 걔 은퇴했지. 시대가 지났구나. 자, 당연히 고난도 독서 지문이고요. 이 지문은 풀 수 있는 학생이 거의 고3 포함해서 몇 없었었어요. 꽤 오래된 한 6년 정도 된 수능 기출인데 이거 나왔을 때 다들 충격 공포였었어요. 자, 우리 독서 이론 조금만 점검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님들아, 우리 읽을 때 항상 뭐 하라고 했냐면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맨 처음 문단에서 미션 잡고 시작하자고. 그러니까 내가 뭘 읽어야 되는지 주제 먼저 잡고 읽자고 했었잖아요. 어려운 지문일수록 그렇습니다. 일단 1문단 읽어봐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내가 읽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 밑으로 한번 적으시면 됩니다. 1문단에서 내가 읽어야 될 주제. 심플하네요. 오셨어요? 자네는 일단 수업 끝나고 가지 말고 테스트 보고 가야 돼. 이거 오늘 4페이지 보고 있어.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생각이 비슷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라고 봤어요. 우리 4페이지 보고 있어? 여기요. 두 번째 줄 중간 볼래요? 1문단 두 번째 줄 중간. 그는 많은 철학적 논란들이 철학적 논란. 논리가 혼란스럽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예요. 문제예요, 문제. 프로블록으로 잡을 수 있겠죠. 많은 노는 주장이야. 주장이 혼란한 것이, 안 좋은 것이, 혼란스러운 것이 언어를 애매하게 사용해서 문제래요. 이게 문제구나. 그러면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는 지금? 언어가 애매한 게 문제가 되니 언어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명료화하는 것이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솔루션으로서 제시한 것이 바로 언어를 명료화하는 거, 언어를 명료하게 쓰는 거. 됐을까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이거였습니다. 언어를 명료하게 하자고 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상과 이론을 이해하면 성공인 지문이에요. 다시 논란인데 철학이 논란인 게 문제야.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자, 애매한 것을 명료하게. 야, 명료가 뭐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가 뭔지를 캐치하고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쉽진 않을 겁니다. 시간을 좀 드릴 거거든요. 몇 가지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풀려보면 당연히 멘붕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우리가 읽을 거 언어 명료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읽어보시면요.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계속 바뀌어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이네. 이거랑 같은 영역이네라고 해서 연결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같은 말을 연결하면 문제에 대한 답을 다음 장에 있는 첫 번째 문제 3번인가를 풀 수 있고요. 그게 실패하게 되면 3번 문제를 무조건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힌트는 여기까지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조금 제한드릴 테니까 제가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5분 정도 줄 테니까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세요. 안 푸셔도 괜찮아요, 문제. 글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시간이 난 다 읽었는데 알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 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시간이 남으면 더 푸셔도 좋습니다만 1번 정도 푸는 게 한계일 거예요. 자, 제가 일단 5분 정도 재드릴게요. 글을 천천히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해 안 될 거야. 연결해야 돼.
벌써 뒤에 걸 풀고 있어요? 잠깐만 이게 가능해? 일단 1번까지는 도전해보세요. 지금 못 푸신 분들 1번까지는. 자, 시간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읽을만 하셨나요? 읽은 거 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조만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수준이에요. 고3 문제야, 고3 문제. 너무 원하는 얘기라고 이제 할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고2잖아요. 고2 또 금방 지나가. 곧 이제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2학년 때 이런 것들을 읽을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지금 본인한테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당연히 정상. 근데 결국에 이것까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좀 더 어려워집니다. 자, 돌아와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비트겐슈타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문단부터 가볼게요. 이 사람은 그림 이론이라는 걸 주장한답니다. 근데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자, 모형 자동차 교통사고 사건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걸 법정에서 증명하기 위해 옛날에 블랙박스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난 건데요? 라고 재현하려고 하는데 실제 차를 갖고 와서 또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동차 모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치고 이렇게 박았다라고 모형으로 설명을 했대요. 자, 지금 모형을 사용했고 뭐를 설명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썼대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둘이 무슨 관계라서 그래도 돼요. 빨리 기억 안 나시는 분 빨리 찾아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는데 은정아 찾았으면 말을 해. 나를 노려보고 있어. 뭐라고? 대응. 잘했어. 둘이 대응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둘이 대응하다. 우리 대응하다는 말 문학 공부할 때 하지 않았나요? 대응하다, 대조하다. 근데 대조하다와 달리 대응은 서로 맞춰져서 짝이 맞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그치, 이게 짝이 맞으니까 설명이 되는 거야. 대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까먹으면 안 돼. 교통사고가 핵심이 아니야. 요거야.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는 거죠. 여기 굵은 글씨로 있는 거 볼래요? 언어가 중간이야. 이 문단 중간.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매칭 해줘야 돼요. 모형하고 매칭되는 게 뭐예요? 언어가 의미를 갖는 거는 세계에 대응하기. 콧물이 나오네. 왜 이렇게 춥냐? 자, 언어가 대응 의미가 있는 거는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연결이 될까요? 모형과 언어가 같은 말이라는 거, 같은 개념이라는 거, 사건과 세계가 같은 개념이라는 게 여기 납득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잘하더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말하죠. 언어는 야 찾아봐봐. 뭘로 구성되어 있대? 야 박씨 네가 좀 대답해봐. 야 그거 모자야 비니야? 비니야? 털모자? 뉴욕 양키즈 비니를 처음 봐갖고 야 언어는 뭘로 되어 있대? 응? 빨리 찾아봐. 굵은 글씨 되어 있어. 명제. 언어는 명제로 되어 있어. 언어가 명제인 거야. 그리고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러면 언어가 지금 명제와 사태도 무슨 관계라는 거야? 이 두 개도 대응하고 있다고 얘기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됐네요. 됐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잡고 시작했었어요. 대응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될까? 여기까지 성공했으면 일단 절반 성공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거는 언어를 명료화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저 미션에 대한 처음에 주제에 대한 답을 찾기엔 좀 부족해. 3문단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 잘 볼게요. 3문단 가볼게.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자 뭐에 대해 설명을 하겠대? 요 사태에 대해 설명하겠대요. 잘 봐봐. 사태가 뭐라고 말했는지 봐봐. 이거 영역이 뭐냐면 논리학이에요. 논리학. 논리학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따로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낯선데요. 받아들여야 돼요. 주어진 값을 숫자를 처리하듯이 텍스트를 처리해줘야 되는 게 이 논리학의 핵심이에요. 좀만 더 가볼게. 사태는 자 3문단 첫째 줄이야.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님들아 이거 이 말투 저번에 제가 우리 21호 전체로 할 때 내가 치트키라고 했던 거 기억나? 부정서술어요. 김봉수를 설명하기 위해 할 말은 많잖아. 남자다. 35살이다. 군 면제다. 군 갔다 왔다. 뭘 면제야. 면제 받았으면 좋겠다. 결혼했다. 우울하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근데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요? 김봉수는 오수병이 아니라 김봉수는 김영배가 아니라 이런 말은 굳이 필요 없어요. 김봉수 설명할 때. 근데 굳이 한 게 보이시다면 지금 읽었는데 사태는 뭐가 아니래요? 사실이 아니래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 저기 1번에 선지 3번 보세요. 1번 문제에 선지 3번이요. OX 해보세요. O야 X야? 5점. 사태와 사실을 구별했다. 야 구별이 뭐야?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 방금 있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약간 떡하니 이렇게 선지 나와 있는 거예요. 얄짤 없어요.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치트키 말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 어떤 선지가 깔려있는지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숫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제 이거 사태는 요거구나. 따라서 계속 읽어볼게. 3문단 우리 두 번째 줄이네요. 3문단 두 번째 줄.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왜 그런지 될까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기 때문에 얘도 사실적인 게 아니라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 그림으로 가겠대요. 뭐가 아니라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이런 말이 치트키지.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요? 자꾸 말하지만 이해하려면 안 돼. 우리가 논리학을 언제 배워? 대학교 가시면 배워요. 공부 못해서 국문학이나 뭐 언어학과 가면 이딴 거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이해하는 단계가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걸 연결해 주면 돼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3문단의 세 번째 줄.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한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자, 사태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네요. 실제로 일어나면 그걸 참이라고 하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짓이라고 하겠고요. 예, 사태는 실제로 일어나면 이제 참이라고 우리가 값을 매겨줄 거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거짓이다. 됐어.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봐.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하고 설명하는데 의미 있는 명제의 조건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밑줄쳐도 좋고 표시해도 좋습니다만 안 할 거잖아요. 의미 있는 명제. 야, 몇 개로 보이냐? 한 개? 두 개? 아니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야. 근데 쪼개면 쪼갤 때까지 어디까지 쪼개지냐는 거지. 야, 두 개라고 했지? 하나씩 말해봐. 두 개 뭐야 각각?
님 두 개라며? 아니면 한 개라고 줘. 한 개. 뭐? 실제한 대상이 어떻게 되어 그걸 두 개로 쪼개봐. 실제한 그렇지. 실제하는 대상이어야 돼. 야, 실제가 뭔지는 우리가 어휘 모르면 죽어야 돼. 실제, 진짜로 존재하는 거여야 되고요. 두 번째, 사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어야 돼요. 사태에 대해 언급.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명제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나 추가해볼까요? 그래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자, 고수의 마음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또 뭐 이상한 말이 나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잡았으면 저 말이 왜 나오는지 느낌이 빡 와야 돼. 명제는 뭐죠? 언어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죠? 언어가 명료한 거. 야, 언어가 분명한 거래. 언어는 명제야. 근데 의미 있는 명제래. 이게 뭘로 보여요? 명료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야. 그러면 언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 언어가 분명한 거, 명료한 거. 예, 명료한 언어를 뜻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 잘 안 보이지, 솔직히. 처음에 읽을 때 솔직히 먼저 보잖아. 갑자기 의미 있는 명제가 왜 나옴? 의미 없는 명제도 있나요? 예, 의미 없는 명제도 설명해 주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명제는 뭐야? 애매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명제, 의미 없는 말, 애매한 말. 그런 건 안 좋은 거야. 의미 있는 명제여야 명료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읽어줬어야 됐어요.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어? 계속 읽어볼까요? 만약, 자,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3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 실제가 아니고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 사태를 언급한 게 아니라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된다. 그래서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네, 의미 없는 명제, 애매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다 동그라미, 경험에다 동그라미 쳐봐요. 자, 그래서 다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잖아요. 물어봅시다. 경험은 구체야 추상이야? 설렌다. 그래도 나도 다들 1년 정도 하지 않았어? 야, 구체야 추상이야 경험. 오케이, 이렇게 나와야지. 괜찮아요? 야, 구체는 객관이야 주관이야? 두부 사세요 여기서 또 해야 돼? 했잖아 그때. 외워버리세요. 두부 사세요가 느낌이 다시 안 떠오르면 그냥 외워버려. 구체, 객관. 이거 뭐야? 경험 같은 말이거든. 감각할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자, 이 경험이라는 말을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느껴져요. 계속 가볼까? 경험적 세계에 대해 똑같은 첫적 경험,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험적 세계, 즉 구체라는 뜻입니다. 답이 나왔어요. 명료한 언어를 명료화하라. 자, 이 명료가 뭐였어요? 구체적인 언어를 써라라는 얘기였습니다. 뭐 구체란 말은 직접 없지만 우리가 경험이란 말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구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명료한 거구나. 여러분들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문제를 봐봐. 왜 날 봐? 나 2번이 아니야. 나 뒷봉수야. 2번을 봐봐. 위 그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거. 의미 없는 거. 구체가 아닌 거. 골라봐요. 3번이요? 죽고 싶어요? 숫자, 데이터는 객관적 자료. 너의 마음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 구체, 객관, 경험, 같은 말, 감각할 수 있는 거. 근데 반대말, 주관, 관념, 추상. 주관, 관념, 추상이 들어가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지 답이 이 사람들아. 답 찾았어요? 너는 그냥 풀었구나 처음부터. 이승비 씨, 고를 때까지 돈 벌 거야. 빨리 골라.
객관이 아닌 거. 에이 보여야지 딱. 승민아 뭐 골랐니? 됐어요. 웬만한 질문은 네 고3 그 선배들 아니 이제 이거 풀었던 고3들이 아니구나. 다 군 전역했구나. 이 선배들이 이겼어요. 이걸 풀었습니다. 됐을까요? 자 2번의 답이 5번이에요. 바람직한. 바람직하다. 이게 구체야. 추상인 거죠. 네. 경험이 아닌 거예요. 나의 마음 주관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에 다루었던 자 기존 철학자들 얘가 비판하고 있는 애들이야. 애매하게 쓰는 놈들의 언어를 자 기존 철학자에 다루었던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그리고 윤리적 가치 이거 뭐예요 다? 추상이죠. 기존 철학가들이 하고 있었던 이런 논의들이 다 뭐였어 보니까 구체가 아니라 추상이었던 거예요.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 보았다. 이거 다 의미 없는 말들이야. 계속 갈게. 왜냐하면 그 말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이라고 했는데 네 실제하지 않는 거야. 경험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가리키는 대상이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이기 때문이다. 됐을까요? 좀만 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야. 의미가 없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신비한 건 맞아. 근데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할 수 없다. 왜? 이런 걸 말하면 의미 없는 명제고 의미 없는 언어고 애매한 언어니까. 마지막 줄 볼게요. 그래서 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 자, 이 말할 수 없는 것이 뭘로 느껴져요? 의미 없는 명제라고 하시면 되죠. 똑같은 말로. 말할 수 없는 것, 구체가 경험이 아닌 언어, 애매한 언어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위트겐슈타인은 언어 논리 철학가의 대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2번 나왔어요. 수능에서만. 이 사람을 좀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맨날 문학할 때마다 제가 강조드렸던 구체 추상을 독서 지문에서도 고난도 수능에서도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구체 추상 제발. 야 문법에서 내가 맨날 언제 이러고 있어. 문법에서는 격조사, 어미 맨날 이러고 있잖아. 이 독서 지문에서는 여러분들 구체 추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논리학과 인문학을 푸실 때. 자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답은 일단 요건 다 풀었지 않아? 4번 보세요. 4번 경험적 대상을 언급하는 명제. 자 경험적 세계를 언급하는 명제. 이건 무슨 명제예요? 의미 있는 명제죠. 의미 있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 아니요. 참은요 명제 중에 실제로 발생한 명제를 참이라고 한다고 했지 의미 있는 명제가 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명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지 참이다가 아니야. 다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명제는 참 거짓 따질 수 있어? 안 된다고 되어 있었지. 그러면 의미 없는 명제는 참 거짓 자체가 안 나와요. 참이 나오려면 뭐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의미 있는 명제가 따질 수 있으니까 의미 있는 명제가 실제로 일어나면 참이다 이렇게 해줘야 맞는 얘기죠. 네, 근데 선지 3번은 경험적 세계만 말했다고 참이다? 땡입니다. 네, 답이 4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선지 5번 볼래요? 형이상학적 문제. 형이상학 추상이야 추상. 이걸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했다. 네, 비판했어요. 됐지? 2번 문제는 아까 풀었었죠? 넘어갑시다. 자, 3번 풀어보세요. 맞춘 사람이 없어요. 3번은. 아예. 뭐 올랐습니까? 고민 좀 했구만. 오! 이게 오답 1인데 고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정확해요. 이게 답이에요. 그게 오답 1이야. 다 그거 골랐어, 선배들. 둘 다 맞춰서? 여기 좀 잘하네. 오! 맞았어요. 승민아 너가 맞추면 되는데. 그것도 풀었냐?
에이. 야,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 사태에 대해 기술 언급하면 의미 있는 건데 왜 버려? 이런 거 하는데 여기가 있어요. 이거는 왜 별로니? 그냥 생각보다 아니라 에이, 쟤. 아니 확실하지 않은데 찍고 왜 넘어가는 거야? 자, 승민아, 뭘 뚫어져 보고 있어? 야, 이승민 씨,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확실하게 이건 맞아요 하는 거. 일단 기억, 니은 관계가 뭐야? 야, 이거 아니야, 대응. 기억이 모형과 사건 아니야? 야, 확실하게 이건 무조건 맞아요. 하나만 골라봐. 야, 눈을 뜨고 봐봐. 그냥 써놨잖아. 아니, 이거랑 같은 관계를 찾으네. 대응 관계. 빨리 확실한 거. 니을. 아, 기억은 왜 걸렸냐, 이놈아. 야, 너무 대놓고 숨 시작했잖아. 니가 틀릴 것 같아서 니들이. 자, 언어와 세계도 대응이고요. 명제와 사태도 대응이었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 당연히 인간이라면 체크하고 갔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남은 거는 디귿을 포함시키냐 마냐예요. 자, 디귿은 답이 아니고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이에요. 디귿이 왜 아닌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너 4번 골랐지? 디귿을 오케이라고 생각했지? 잘 생각해. 대응인지 뭔지 아닌지 봐봐. 논리적 그림. 야, 논리적 그림이 뭐였어? 그렇지. 그래. 그렇지. 정확해. 포함 상하 관계야. 디귿은. 이해했구만 뭘. 약간 풀 때 좀 아까 먼저 푼 거야? 이제 이해했죠? 오케이. 논리적 그림은요 명제였어요. 다시 논리적 그림은 명제였어. 근데 명제와 의미 있는 명제 이게 상하관계죠. 명제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참고지를 따질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제. 근데 의미 없는 명제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의미 있는 명제래요. 의미 있는 명제와 명제는 상하관계지 대응 관계가 아니었다고. 그래서 디귿을 골라주면 안 됐었어요. 듣고 보니 잘 짜여진 문제인 거야. 대충 읽으면 얘 같은 거 아닌가? 같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대응 관계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리을은 왜 X죠? 이현지 씨 이거 리을은 왜 아니에요? 얘들 무슨 관계인데? 형이상하 경험 무슨 관계야? 반대. 그렇지. 반대 관계 너 확인되실 겁니다. 됐지? 잘하네. 자, 4번은 같이 풀어볼게요. 4번도 있네요. 야, 잘 들어봐. 보기 읽어볼게. 자,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한대요. 보기에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 그 사다리를 던져버리듯이 논리, 철학, 논고. 여러분들 이 논리, 철학, 논고 누가 쓴 거게? 그게 단서인데 누가 쓴 거야? 너? 저요라고 하는 줄 알았네. 맞아요, 자기가 쓴 거예요. 이 글의 맨 처음이 이렇게 시작돼요. 비트겐슈타인이 1918년에 쓴 논리철학 논고는 이렇게 시작해요. 아하, 지가 쓴 책이야. 이 논리철학 논고를 읽어볼게. 이해한 사람.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버려야 된다. 뭐야 이 자식? 지 책을 이해한 사람은 그 책의 내용을 버려야 된대요. 왜 그럴까? 그냥 바로 물어보자. 왜 그럴까? 의미 없는 거니까. 왜? 내용을 버리래요. 여러분들 책은 잠깐만 여기 봐봐. 책은 경험이야, 의미 있는 거야, 의미 있는 명제가 될 수 있어, 의미 없는 명제야. 책이라는 말은 의미 있는 명제지. 왜? 경험할 수 있잖아. 근데 책의 내용 이게 경험이야? 구체야? 책의 내용은 추상이지. 그래서 의미 없는 거니까 버려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이 책의 내용은 내 버려야 될 거. 의미 있는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 것. 내 의미 있는 게 아니래요. 때문에 엄밀히 보면 말할 수 있는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내 말할 수 없는 거래요. 계속 똑같은 말. 의미 없는 애매한 언어. 경험이 아니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답이 주관식처럼 나와야 돼. 방금 말한 게 답이에요. 구체가 아니라 추상이다. 경험이 아니라 그냥 감각할 수 없는 거라서. 자,
선지 3번을 고르신 분이 있네요. 선지 3번 볼까요? 실제하는 대상이 아니라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좋아. 실제하는 게 아니야. 실제해야 의미 있는 건데. 근데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기술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가능한 사태에 대해 언급, 얘기하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돼. 잠깐만.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 의미 있는 명제라고 했잖아. 버릴 게 아니지 이거. 명령한 거잖아.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안 돼. 답은 4번이야. 4번 봐봐. 경험적 세계가 아니라 벌써 놓지. 경험이 아니라 언어와 세계. 자, 여러분들 논리적 관계. 여러분들 언어와 세계의 관계 뭐였죠? 대응이었죠. 다시 언어와 세계의 논리적 관계 대응이었어. 여러분들 대응은 구체예요, 추상이야. 추상이죠. 그래서 버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예. 논리적 관계 추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아닌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 아닙니까? 아주 잘 짜여진 질문이에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어울리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는 쉬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할까요? 뭘 꾸덕꾸덕 내 자식아. 비트겐슈타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침묵해야죠. 크리스마스? 추상이잖아? 이걸 언급할 가치도 없지. 의미 없는 명제야. 라고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진짜 빡쳐하신 것 같은데 이거. 비트겐슈타인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네요. 야, 근데 진짜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구체가 아닌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구체가 아닌 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제 전에 잠깐 만났던 친구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거든. 지금 결혼한 얘 말고 그 전에 직전에 만난 얘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단 말이야. 나도 근데 난 종교가 없잖아. 그리고 종교를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안 맞은 건 있었는데 어느 날 얘랑 밥을 먹고 있다가 얘가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그래서 왜? 걔 누나였어 나보다. 별 얘기를 다 하는. 뭔 얘기를 하지? 자기는 이제 뭐 이런 구체, 감각되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잖아. 그래서 그치? 이거 하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은 감각할 수 없는 건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더라. 이거 굉장히 여기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얘를 더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헤어지는 각이기도 하죠. 그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짝 스쳐갔던 게 이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해줄까? 근데 얘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의미 없는 거야. 네가 믿는 신은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막 두뇌 풀가동 회덮밥 먹고 있었거든. 진짜 회 맛이 안 느껴져. 두뇌 풀가동 뭐라고 말해야 되지? 했는데 저 나름대로 꽤 괜찮은 답을 찾았던 것 같은데 들어볼래? 비트겐슈타인을 반박하는 겁니다. 사실상. 맞아. 나는 구체, 감각할 수 있는 걸 중시하는 경험 합리론자는 맞는데 얘는 참고로 대학 교수였어 직업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 구체만 존재한다고 믿는데 다만 나도 조금 살아보니까 구체가 아닌 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소중하지 않다라고 할 이유는 없더라. 예를 들면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은 다 추상이지 않냐. 근데 나는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 그게 소중하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자네가 믿고 있는 신도 그 관점에서 본다면 납득이 되게 할 수 있다.